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 팥불이 달린 것부터 고르고 돼지뼈는 살이 너무 붙은 건 피했습니다. 냄비에 물 올리고 핏물 빼고 첫 그림은 꼭 버리고 그걸 20회를 했습니다. 월급이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대신 시어머니는 늘 그 말만 했죠. 내가 죽으면 이 식당이랑 건물 다 네 거야. 너만 믿고 간다. 그 말이 저는 계약서인 줄 알았습니다. 국밥만 말아준 게 아니에요. 전갓집 제사도요. 1년에 12번 새벽부터 밤까지 전 부치고 탕 올리고 상 치우고 설거지까지. 허리디스크가 터져도 며느리 도리라며 참고했습니다. 형님네요. 강남 산다며 제삿날만 얼굴 비추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지요. 그런데 딸이 의대에 붙은 날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1,000만 원만요. 보증금이 모자라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더군요. 장부만 넘기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걔집에 공부시켜서 뭐해. 남의 식구 될 건데. 그 말에 제 딸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참고 웃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며칠 뒤였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모님이 제 미용실에 파마하러 왔다가 아주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 국밥집 건물 담보로 2억 땡겼던데? 장손빚 갚아줬다며? 순간 제 손에 들린 빚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20회 동안 믿어온 그 말, 다 네 거다가 사실은 나를 붙잡아두는 미끼였다는 걸 알게 된 게.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우리 딸이 1,000만 원도 못 빌리는데 장손에게는 2억이 턱 하고 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밥집 주방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덮은 채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효도는 2억 받은 장손한테 받으시지. 저는 시장에 가고 육수를 끓고 제사를 준비하는 대신 식당 문에 아주 짧은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그 짧은 종이 한 장부터 제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지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인데요. 28배 시집 와서 딱 20년을 경기도 구도심에 있는 시댁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나중에 이 건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딸아이 지원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주방에서 육수를 우리다 그만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20살 딸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결국 의대까지 붙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지원이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허리가 아파 디스크 주사를 맞으면서도 미용실을 운영한 이유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간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대 기숙사가 추첨해서 떨어진 거예요.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랐습니다. 제 통장엔 미용실 운영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국밥집에선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석영자 어머님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원이 의대 붙었는데요. 자취방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요. 얼마나 모자라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미용실 돌려서 꼭 갚을게요.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계집애 공부는 남의 집 돈이야. 시집가면 끝인데 뭐하러 의대를 보내? 어머님, 지원이는 장학금도 받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애예요. 열심히 하면 뭐해. 결국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건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도윤이 사업자금 보태주는 게 낫지. 도윤이는 형님네 아들, 그러니까 장손입니다. 27인데 유학 갔다 온다고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도 할머니한테 용돈 타러 자주 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2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했는데 딸 보증금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썰다가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할아버님 제사인데 영숙이 내가 준비 좀 해줘. 우리는 바빠서 못 가. 형님 윤혜란 씨였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사는 종가 며느리 몫이라며 저한테 떠넘기셨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무 한 박스, 양파 한 박스, 파 2단을 사서 들고 오는데 허리가 찌릿했습니다. 디스크가 또 재발한 거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육수를 우려야 했으니까요. 주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늦었네. 손님들 오기 전에 국물 맛 좀 봐. 네, 어머님.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 냄비 앞에 섰습니다. 사골을 우린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님들은 명숙이 손맛이라며 좋아했지만 정작 제 이름이 간판에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명숙아, 내가 이 집을 잘 지켜야 해. 나중에 다 내 거니까. 네, 어머님. 그러니까 불평 말고 열심히 해. 알았지? 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나중에는 대체 언제일까요? 그리고 정말 제 것이 될까요? 저녁에 미용실로 갔습니다. 명숙헤어는 제가 10년 전에 연 일인 미용실입니다. 시댁일 끝나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이게 제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명숙 씨, 딸 의대 붙었다며?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의대 돈 많이 들잖아. 괜찮아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1,000만 원도 못 빌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지원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원아, 자취방 보증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걱정 마. 엄마, 괜찮아. 할머니한테 빌려달라고 했어? 응, 근데 안 된대. 전화기 너머로 지원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장학금 더 알아볼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뭘 믿고 버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육수를 우렸습니다. 손님을 받았습니다.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미용실에 갔습니다. 손님 머리를 잘랐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거죠. 내가 뭘 믿고 버텼지? 라는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육수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이 건물을 제게 주실 생각이 있으실까? 아니면 그냥 저를 붙들어 두려고 하신 말씀일까?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같은 맛을 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국물을 삼키는데 왠지 쓴맛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제사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과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형님네는 안 오실 테니 혼자서 다 해야겠죠. 저는 메모장에 준비물 목록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주방에서 혼자 육수를 우리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끓는 국물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대체 뭐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육수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자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반복을 끝낼 날이 올까요? 그날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새벽 시장, 국밥집 주방, 그리고 저녁 미용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용실에 단골 손님 오선미 씨가 오셨습니다. 부동산 사모님인데요. 동네 소식통이기도 하셨죠. 파마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명숙 씨, 요즘 뉴스 봤어요? 집값이 또 올랐대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파마 약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선미 씨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맞다. 명숙 씨 시댁 국밥집 건물 말인데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건물이요? 네, 그 10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근데 담보로 2억 나갔던데요. 파마용 빚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담보요? 언제요? 한 반년 전쯤 우리 남편이 부동산 하잖아요. 그쪽 법무사랑 친해서 우연히 들었는데 그 건물 명의가 시어머님이시죠? 네, 2억 대출 받으셨던데요. 명숙 씨는 몰랐어요? 저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2억이요? 왜요? 무슨 일로요? 아, 네, 잘 모르겠네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선미 씨는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파마가 끝나고 손님을 배웅한 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억이요? 시어머니가 건물을 담보로 2억을 빌리셨다고요? 왜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20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일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혹시 건물 담보로 대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 그냥 동네에서 들었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 그리고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님, 저도 이 집에서 20년 일했잖아요. 알 권리가. 권리? 무슨 권리? 내가 월급 받고 일했어. 밥 먹고 자는 것도 다 우리 집 돈인데. 무슨 권리를 따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일은 우리끼리 알아서 해. 내가 끼어들 일 아니니까 신경 끄고 일이나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인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저한테 숨기셨을까요? 다음 날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할아버님 제사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네, 형님. 그리고 말이야, 도윤이가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간대. 내가 좀 잘해줘. 알았지? 도윤이요? 응. 요즘 사업 준비한다고 바쁜데 시간 내서 오는 거니까. 할머니도 장손 보면 기분 좋아하시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사업 준비요? 그럼 그 2억이 혹시 도윤이한테 간 걸까요? 주말이 되자 정말 도윤이가 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도윤이 잘 지냈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저한테는 1,000만 원도 안 빌려주시면서 손자한테는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 돈으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잘 해결했어요. 그래, 내가 잘 됐으면 됐지. 우리 집 장손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근데 할머니, 혹시 좀 더 필요하면. 야, 이놈아. 욕심 부리지 마. 이미 많이 줬어. 저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그 돈이 정말 도윤이한테 간 거였군요. 식사 후에 형님네 부부가 오셨습니다. 최성택 형부님과 윤혜란 형님이었습니다. 명수가, 수고했어. 음식 맛있네. 감사합니다.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일은 잘 정리됐죠? 응. 다행히 큰일은 면했어. 저희도 걱정 많이 했어요.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근데 이 일은 절대 둘째네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알죠, 어머님. 명숙이가 알면 난리 날 테니까요. 저는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알면 난리가 난다고요? 그럼 일부러 숨긴 거였네요. 명숙이는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나중에 다 정리될 일이니까. 맞아요. 명숙이는 그냥 일만 하면 되죠. 형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짜 노동력으로 본 거였죠. 설거지를 마치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위질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명숙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년 동안 월급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7일, 1년 365일.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얼마죠? 그리고 제사 준비 비용, 명절 음식 비용, 다 제 돈으로 했습니다. 2억요? 그 돈이면 제 딸 의대 보내고도 남을 텐데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일한 시간, 들어간 비용,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미용실에 오선미 씨가 오셨습니다. 명숙 씨, 저번에 말한 그 대출 건 말인데요. 네. 우리 남편이 좀 더 알아봤는데 그 돈이 장손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업 자금인가 뭔가. 아, 명숙 씨는 정말 몰랐어요?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오선미 씨가 돌아간 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48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다음 주 토요일 제사 잊지 마. 그리고 도윤이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해줘. 네, 형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사, 또 제사. 1년에 12번. 다 제가 혼자 준비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날 밤, 지원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자취방 계약했어. 선배가 보증금 좀 빌려줬대. 그래? 다행이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힘들게 했지.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딸은 선배한테 돈을 빌리는데 저는 20년 일한 시댁에서 1,000만 원도 못 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제 권리를 찾자. 파마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요. 2025년 초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2억 대출 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설날 제사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도구들을 꺼내려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혜란아. 형님이군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명숙이는 창고에 있어. 지금 통화해도 돼. 도윤이 일은 어떻게 됐어? 휴, 겨우 정리했어. 2억으로 해결된 게 다행이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해외에서 그런 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 도박도 모자라 마약 시비까지 붙다니. 마약이요? 도윤이가요? 어머님, 그래도 합의금으로 다 처리됐죠? 응, 2억 다 들어갔어. 근데 이 일은 절대 둘째네가 알면 안 돼. 알았지? 알죠. 명숙이가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지금도 딸 학기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요? 그래, 1,000만 원 달라고 하길래 안 준다고 했어. 계집애 공부시켜봤자 소용없는데. 잘하셨어요. 그 돈 있으면 우리 도윤이 사업자금 보태는 게 낫죠. 맞아. 장손이 잘 되는 게 집안을 위하는 거니까. 그럼 건물은요? 아직 명예 그대로죠? 당연하지. 나 죽으면 도윤이한테 갈 거야. 명숙이한테 준다는 말은 그냥 입 다물게 하려고 한 거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영리하세요. 2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주고 부린 거잖아요. 그러게, 바보같이 믿고 일하더라고. 건물 준다는 말만 믿고.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명숙이한테는 계속 모르게 해야 해요. 알면 바로 나갈 테니까 걱정 마. 나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그때쯤이면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제사도 계속 시키세요. 어차피 종가 며느리 돌이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1년에 12번 제사 다 시키는데 한마디 불평도 안 해. 참 쓸모 있어.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설날 제사 때 안 가도 되죠? 바쁘거든요. 그래, 명숙이가 알아서 다 준비할 거야. 너희는 편하게 쉬어. 고마워요, 어머님. 명숙이한테는 잘한다고 말 좀 해주세요. 기분 좋아야 계속 일할 테니까. 알았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됐더라고요. 창고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명수가 제사 도구 다 찾았니? 네, 어머님. 그래, 이번에도 잘 부탁해. 내가 하면 조상님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주방으로 들어와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속은 거였습니다. 건물은 절대 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죠. 내가 뭐였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짜 노동력이었습니다. 쓸모 있는 도구였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아득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디스크가 또 올라온 거죠. 진통제를 먹고 계속 일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설날 아침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네 부부 그리고 도윤이가 왔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서 음식을 내왔습니다. 명숙이 수고했어. 음식 맛있네. 형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사 음식 정말 맛있어요. 작은 엄마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래, 명숙이가 20년 했으니까 이제 손맛이 있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형님이 말을 거셨습니다. 명수가 고생 많았어. 우리는 바빠서 못 도와줬는데 미안해. 괜찮아요, 형님. 근데 말이야, 다음 달 할아버님 제사도 부탁할게. 우리는 또 출장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녁에 미용실로 갔습니다. 단골 손님이 오셨습니다. 명숙 씨, 설 잘 보냈어요? 네, 덕분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명숙이한테 준다는 말은 그냥 입 다물게 하려고 한 거고 2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주고 부린 거잖아요. 바보같이 믿고 일하더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자. 그리고 때가 오면 모든 걸 끝내자. 노트에 적었습니다. 녹음 날짜, 내용, 그리고 제 생각. 이 모든 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국밥집 주방에 섰습니다. 육수를 우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명수가 괜찮니? 손이 떨리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추워서요. 그래? 건강 챙겨.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그날 저녁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상님 사진을 봤습니다. 조상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제사상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2025년 봄이었습니다. 국밥집 개업 30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유지들을 초대하겠다며 대대적인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명수가, 이번 30주년은 특별해.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할 거야. 네, 어머님. 그러니까 음식 준비 잘해야 해. 우리 집안 체면이 걸린 거니까. 체면이요. 늘 그 말씀이셨습니다. 집안 체면, 종가 체면, 장손 체면. 정작 20년 일한 며느리 체면은 없었지만요. 잔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5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보기, 재료 손질, 육수 우리기,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 고기 양념하기. 하루 종일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손은 베이고 되었지만 반창고를 붙이고 계속했습니다. 형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명수가, 잔치 준비 잘 되고 있지? 네, 형님. 도윤이도 올 거야. 장손이 오면 분위기 살려야 하니까 내가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도 따로 준비해줘. 네. 그리고 서빙도 내가 할 거지. 우리는 손님 맞이해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요리사이자 종업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손님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지원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자취방 계약이 밀렸어.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더 올려달래. 500만 원 더 내래. 뭐? 엄마 어떡해? 나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쫓겨나. 지원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힘들게만 하네.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제게는 거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손 도박 빚의 2억을 쓰시면서 제 딸 학비는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악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으시고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 30주년이에요. 축하합니다. 국밥집이 30년이나 됐어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20년 동안 정성껏 해왔어요. 정성이요. 무임금 노동을 정성이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내왔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역시 명숙 씨 손맛이에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늦게 온 거죠. 비싼 옷을 입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우리 도윤이 왔구나. 어서 와.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도윤이는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계속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형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저기 상 좀 치워줘. 그리고 커피 좀 내와. 네, 형님. 저는 종업원이었습니다. 가족 잔치인데 저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가 시어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저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한데요. 또, 얼마나 줬는데. 할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딱 1억만 더 있으면 돼요. 1억? 이 자식아, 미쳤어? 할머니 돈 많잖아요. 건물도 있고. 그 건물은 담보로 이미 2억 빠졌어. 더 이상은 없어. 그럼 할머니 저축이라도 좀 주세요. 제발요. 도윤이가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그냥 사업이요. 사업. 도박 아니고? 할머니, 너 또 도박했지?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두었습니다. 이제 진짜 없어. 더 이상 못 줘. 할머니, 제발요. 저 없으면 안 돼요. 나가. 오늘은 잔치날이야. 분위기 망치지 마. 도윤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 제 거 아니에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그럼 할머니, 건물 담보로 대출 더 받으면 되잖아요. 이 자식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모든 게 도윤이한테 갈 거였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네가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잔치 잘 됐죠? 응, 덕분에 동네에 체면은 세웠어. 명숙이가 고생했네요. 혼자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 쓸모는 있어. 쓸모요. 저는 쓸모 있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명숙이가 요즘 좀 이상해 보여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거 아닐까요? 설마. 바보같이 20년 일했는데 이제 와서 뭘 눈치채겠어. 맞아요. 그냥 계속 일만 시키면 돼요. 저는 접시를 3개 놓았습니다. 깨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쫓겨날 것 같아. 어떡해? 지원아. 엄마, 내가 대학 그만둘까? 그럼 엄마가 편하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원이가 놀라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내가 대학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버텼습니다. 건물을 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공짜 노동력이었고 도구였고 쓸모 있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로 끝내자. 더 이상 참지 말자. 이제 제 인생을 살자. 주방에 갔습니다. 끓고 있는 육수 냄비를 봤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우렸던 육수였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육수가 식어갔습니다. 김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식어갔습니다. 더 이상 뜨거운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 씨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거짓말에 속아 헌신했던 시간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명숙 씨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반전을 맞이합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명숙 씨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잔치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에 가서 장을 봤을 시간이었습니다. 물을 사고 파를 사고 고기를 사서 주방으로 돌아왔겠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를 침대에서 맞이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육수를 우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7시 국밥집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린트한 종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국밥집 출입문에 붙였습니다. 무기한 휴업. 사정상 영업을 중단합니다. 재개 일자는 미정입니다. 종이를 붙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열쇠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래처 연락망이 적힌 노트를 챙겼습니다. 레시피가 적힌 수첩도 가져왔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만든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것이 아니라 제 것이었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전기를 껐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수 냄비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안녕. 혼잣말을 하고 주방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조력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법무사 김도연 씨였습니다. 동네 미용실 단골이었는데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 저 오늘부터 시작하려고요. 좋습니다. 준비된 증거 다 가져오세요. 녹음 파일이랑 노트 말이에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둘째네가 알면 난리나, 입 다물어. 명숙이한테 준다는 말은 그냥 입 다물게 하려고 한 거고. 김도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가스라이팅과 임금 착취를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명숙 씨가 20년 동안 일한 걸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명숙 씨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명숙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가게 문을 안 열어? 휴업했어요, 어머님. 뭐? 무슨 소리야? 저 오늘부로 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님, 20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명숙아, 너 지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원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원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달라. 지원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 갑자기? 응. 내 입학 전에 둘이서 소박하게. 국내로 2박 3일 정도. 엄마, 괜찮아. 할머니는?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엄마는 자유야. 지원이가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다 말해줄게. 일단 짐 싸. 내일 출발한다. 진짜.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 도구,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든 핸드폰. 저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형님이었습니다. 명수가,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난리 났잖아. 형님, 저 이제 일 안 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음 주에 제사 있는 거 알지? 제사요? 장손이 차리면 되죠. 명수가, 너 정신 차려. 제사는 종가 며느리 도리야. 도리요? 20년 무임금 노동도 도리였나요? 뭐, 형님, 전 오늘부로 사표 냈습니다. 제사도, 국밥집도, 다 알아서 하세요. 명수가, 너 지금,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부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10통이 넘게 왔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요. 효도는 2억 받은 장손이 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퇴사합니다. 찾지 마세요. 문자를 보내고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미친 듯이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이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강릉. 바다, 보러. 와, 진짜. 엄마랑 둘이 여행은 처음이야. 그래, 엄마도 처음이야. 다음날 아침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강릉행 KTX였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기로 했습니다. 명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어머님. 내가 나가면 이 가게는 어떡하고? 모르겠어요. 제 일이 아니니까요. 명수가, 우리가 가족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면 2억을 장손한테 주면서 제 딸 학비는 1,000만 원도 안 주나요? 그건, 가족이면 20년 일한 사람한테 월급 한 푼 안 주나요? 명수가, 그 건물은 나중에 내 거라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녹음 다 들었어요. 명숙이한테 준다는 말은 그냥 입 다물게 하려고 한 거라고 하신 거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수가, 그건, 어머님, 20년 동안 쓸모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그만 쓰세요. 저 폐기 처분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주 괜찮아.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국밥집도, 시댁도, 20년도 다 멀어졌습니다.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이제 내 인생이니까. 기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5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바다다. 그래, 바다네.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젖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진짜 시작. 그날 밤 숙소에서 지원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 돌아갈 거야? 응, 안 돌아가. 엄마, 나 의대 계속 다녀도 돼? 엄마 부담되지 않아? 지원아, 내가 공부하는 게 엄마 행복이야. 절대 부담 아니야. 엄마,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핸드폰에는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해변에 앉아 일출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울어? 응, 근데 행복해서 우는 거야. 나도 행복해, 엄마. 우리는 손을 잡고 일출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5시는 육수를 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 5시는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 어떻게 살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기차 창밖으로 종가가 있는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자유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왔습니다. 명수가 제사 날짜 다가온다. 돌아와. 너 이러면 조상님 벌 받는다. 며느리 도리를 생각해라. 도리여. 20년 무임금 노동은 도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미용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했던 명수케어를 정리하는 게 아쉽긴 했지만 새 출발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명숙 씨, 진짜 문 닫아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국밥집은요? 그건 이제 제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20년 일한 곳을 그만뒀어요. 손님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소문이 돌았거든요. 명숙이 시댁을 나왔다고요. 제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명수가 오늘 제사야. 당장 와. 어머님, 전 안 가요. 뭐? 제사를 안 차려? 너 정말 조상님 벌 받을 거야. 제사는 장손이 차리면 되죠. 도윤이한테 시키세요. 도윤이가 어떻게 제사를 차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럼 배우면 되죠.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20년 동안 했잖아요. 명수가 어머님, 장손이 제사상 차리면 조상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손자가 차린 상이 며느리가 차린 것보다 낫잖아요. 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어머님이 쓰러질 것 같아. 당장 와서 제사 차려. 형님, 저 안 가요. 명수가 제사는 종가 며느리 도리야. 도리요? 그럼 20년 무임금 노동은 뭐였나요? 그건. 그리고 형님, 2억 대출 건 다 알아요. 녹음도 있고요. 형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수가. 그건 어머님이랑 형님이 작당해서 저 속인 거 다 알아요. 둘째 내가 알면 난리 나니 입 다물라고 하신 거 녹음했어요.
명수가, 잠깐, 제사는 장손이 차리세요. 2억 받은 사람이 효도해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지원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네 제사 아니야? 응. 그런데 엄마 안 가. 진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엄마, 대단해.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 지원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날 밤 법무사 김도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 씨, 동네에 소문 났어요. 무슨 소문이요? 제사 날인데 도윤 씨가 주방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배달 음식으로 제사상 차렸대요. 진짜요?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요. 치킨이랑 피자로 제사상 차렸다고 난리예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조상님이 좋아하셨겠네요. 그리고 명숙 씨 일 알아보는 사람들 많아요. 20년 무임금으로 일했다는 거 동네에 다 퍼졌어요. 그래요? 네. 다들 명숙 씨 편이에요. 시댁이 너무 심했다고 난리예요. 여론이 제 편이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선미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 씨, 어제 제사 이야기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도윤이가 배달 음식으로 제사 차렸다며? 동네 망신이래요. 그래요? 그리고 명숙 씨 이야기도 다 퍼졌어요. 20년 무임금으로 일했다는 거. 다들 명숙 씨가 불쌍하대요. 감사해요. 명숙 씨, 힘내요. 제 남편이 법무사 소개해 줄 수 있대요. 명숙 씨 권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법무사 선생님 만나고 있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김도연 선생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요. 좋습니다. 명숙 씨가 20년 일한 임금 계산해 봤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상당해요. 얼마나요? 약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요? 네. 하루 12시간 주 7일, 20년이면 그 정도예요. 물론 다 받기는 힘들겠지만 일부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 비용, 명절 비용도 제 돈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다 계산에 넣을 수 있어요. 영수증 있으세요? 일부는 있어요. 좋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제사 음식값, 명절 음식값, 식재료비. 다 제 돈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내가 돌아오면 다 잊어주마. 월급도 주고. 이제 와서요? 20년 동안은 왜 안 주셨어요? 그건 미안했어. 돌아와라. 어머님, 저 이미 법무사 만났어요. 임금 청구할 거예요. 뭐? 법무사? 네. 20년치 임금이랑 제사 비용 다 청구할 거예요. 명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요? 가족이 이렇게 하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명수가, 나와봐. 나갔습니다. 형부님이 말했습니다. 명숙 씨,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내가 법무사 만났다며? 임금 청구한다고? 네, 할 거예요. 명숙 씨, 우리 가족인데 법으로 가면 어떡해요? 가족이면 20년 월급을 안 주나요? 형님이 말했습니다. 명수가, 우리가 미안했어. 그러니까 돌아와. 앞으로 잘할게. 형님, 늦었어요. 명수가, 저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단골 손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명수 케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손님들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명숙 씨,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새 출발 축하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 편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무기한 휴업 공지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주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육수 냄비도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지킨 곳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20년이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구나.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법무사 김도연 선생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명숙 씨, 자료 정리 다 됐어요. 이제 청구서 보낼 준비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명숙 씨가 모은 증거들이 아주 탄탄해요. 녹음 파일, 영수증, 장부 내역, 다 있어요. 저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명숙 씨, 이걸 보세요. 국밥집 세금 신고 내역인데요. 네. 명숙 씨 이름으로 신고된 게 많아요. 사업자는 시어머니인데 실제 운영자는 명숙 씨로 신고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명숙 씨를 이용한 거예요. 실질적 운영자는 명숙 씨였다는 증거가 돼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내역도 확인했는데 다 명숙 씨 이름으로 거래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다 했으니까요. 이게 다 증거예요. 국밥집의 실질적 운영자는 명숙 씨였다는 걸 증명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숙 씨가 2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한 게 불법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금 청구할 수 있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천만에요. 명숙 씨가 싸워야 할 권리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아, 내가 법무사랑 뭘 하고 있다며? 어머님, 제 권리 찾으려고요. 무슨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20년 일한 임금 받을 권리요. 임금. 내가 월급 받을 자격이 있어. 밥 먹고 자는 것도 우리 집 돈인데. 어머님, 제가 세금 신고에 이름 올린 거 아시죠? 제가 실질적 운영자였다는 증거예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가 시켜서 한 거잖아. 녹음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이용했다는 거 다 녹음했어요. 명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어머님. 전 제 권리 찾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도윤이도 같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내가 법무사랑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만둬. 왜 그만둬야 하죠? 형부님이 말했습니다. 명숙 씨, 우리 가족인데 이러면 안 돼요. 법으로 가면 다 망가져요. 가족이요? 저를 20년 무임금으로 부린 게 가족인가요? 도윤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돼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는 도윤이를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간 2억 알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도윤이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 딸 학비는 1,000만 원도 안 주면서 도박 빚진 너한테는 2억을 줬어. 그게 가족이야? 작은 엄마, 그리고 너 해외에서 마약 시비 붙은 거 다 알아. 그 합의금도 2억에서 나간 거지? 도윤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녹음 다 있어. 어머님이랑 형님이 너희 수습하려고 내 몰래 작당한 거 다 녹음했어.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명수가, 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너. 그리고 형님, 어머님이랑 통화한 거 기억해요? 둘째 내가 알면 난리 나니 입 다물라고 하신 거. 그것도 녹음했어요. 형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악녀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20년 동안 착한 며느리 노릇했거든요. 이제 제 권리 찾을 거예요. 명수가, 제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세 사람이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동네 단골 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 씨, 국밥집 망한 거 들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손님이 끊겼대요. 명숙 씨 없으니까 맛이 안 난대요. 다들 안 간대요. 그래요? 네. 시어머니가 직접 주방에 서봤는데 손님들이 맛없다고 다 나갔대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명숙 씨, 동네 사람들 다 명숙 씨 편이에요. 시댁이 너무 심했다고 난리예요. 고마워요. 여론이 완전히 제 편이 된 거였습니다. 며칠 뒤 김도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명숙 씨,
시댁에서 합의 제안 들어왔어요. 합의요? 네. 일부 금액을 주겠다고 하네요. 얼마요? 5천만 원이래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20년 일한 값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턱도 없죠.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1억으로 올렸대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 사이 국밥집은 계속 손님이 끊겼습니다. 동네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명숙이 없으면 그 맛이 안 나. 20년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 집에서 밥 먹기 싫어. 양심도 없는 집안이네. 동네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씨, 이거 다 증거가 돼요. 명숙 씨가 실력자였다는 증거죠. 감사해요, 선생님. 천만에요. 명숙 씨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20년 전 제 얼굴과 지금 제 얼굴이 달랐습니다. 20년 전엔 순한 며느리였습니다. 지금은 싸우는 여자였습니다. 나, 바보가 아니었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가해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2025년 말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명숙 씨, 좋은 소식이에요. 법원에서 명숙 씨 손 들어줬어요. 정말요? 네.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났어요. 2억 5천이요? 네. 20년치 임금이랑 제사 비용 다 인정됐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일부 인정됐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축하합니다. 명숙 씨. 명숙 씨가 이긴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원아, 엄마 이겼어. 진짜. 엄마, 축하해. 고마워. 지원아.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식당 차릴 거야. 작은 식당인데. 엄마 이름으로. 와, 대박. 엄마, 멋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2억 5천은 너무 많아. 우리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님, 건물 파시면 되죠. 건물을? 이 집이 30년 된 건물인데 그걸 팔라고?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건물 팔든지 2억 5천 마련하든지. 명수가, 너 정말. 어머님, 20년 동안 월급 안 주시고 일 시킨 값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밥집이 임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손님도 없고 돈도 없고 명성도 떨어졌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명숙이 없으니까 한 달도 못 버텼네. 20년을 착취하더니 결국 망했네.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도윤이 소식도 들렸습니다. 남은 돈마저 도박으로 날렸다고 했습니다. 형님네가 도윤이를 포기했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가족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운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박명숙의 집. 간판을 달았습니다. 제 이름이 걸린 첫 번째 가게였습니다. 메뉴는 국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려온 육수의 비법을 살려서요. 하지만 이번엔 제 것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단골 손님들이 왔습니다. 명숙 씨, 축하해요. 드디어 명숙 씨 이름 걸린 가게네요. 응원할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육수를 우렸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가게, 제 주방, 제 육수였으니까요. 첫 손님이 국밥을 먹고 말했습니다. 역시 명숙 씨 손맛이에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 국밥집이랑 맛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따뜻하다고요. 이제 제 마음이 담겼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저녁에 지원이가 왔습니다. 엄마,
가게 대박이네. 손님 많아. 그래. 다행이야. 엄마, 나 자랑스러워. 정말 고마워. 지원아. 우리는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 이제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육수 냄비를 봤습니다. 깨끗이 씻긴 냄비였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주방에서 우린 육수와 지금 제 주방에서 우린 육수는 달랐습니다. 재료는 같았지만 마음이 달랐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너 이제 만족하니? 네, 어머님. 만족해요.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 국밥집도 문 닫고, 도윤이도 돈 다 날리고, 가족끼리 싸우고. 다 내 탓이야. 어머님, 제 탓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선택한 거예요. 뭐, 어머님이 저를 20년 동안 착취하기로 선택하셨잖아요. 2억을 장손한테 주기로 선택하셨고요. 제 딸 아끼는 안 주기로 선택하셨어요. 명수가.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받는 거예요. 제 탓이 아니에요. 너. 어머님, 건강하세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김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남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지원이가 의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전액 장학금 받았어. 진짜? 지원아, 축하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용기 줬으니까.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엄마, 사랑해. 우리 이제 우리만 챙기자. 그래, 우리만 챙기자.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손님이 계속 왔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명숙 씨 국밥은 진짜 다르네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요?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정성이요. 이제는 진짜 정성이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어느 날 새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국밥을 내왔습니다. 손님이 한 술 떠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여기 처음인데 단골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이 집 도리로 안 굴러간다고 간판에 써 있던데 무슨 뜻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이 집은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좋네요. 손님이 돌아가고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육수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돌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제 선택으로 사는 겁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육수 냄비를 정리했습니다. 끓는 국물 위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김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 김은 제 것이니까요. 제 자유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자유야. 20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명숙 씨가 20년 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결국 자유를 찾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명숙 씨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리를 찾았을 뿐이죠. 2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한 값, 거짓말에 속았던 시간, 딸을 위해 참았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게 결국 명숙 씨 것이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돌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진정한 가족애가 아니죠. 명숙 씨는 그걸 깨달았고 용기 내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유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참을 것인가,
맞설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명숙 씨는 20년을 참다가 결국 맞서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명숙 씨처럼 누군가의 기대와 도리에 짓눌려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참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명숙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육수를 우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육수를 끓이는 그런 삶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